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라는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국민투표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발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안건을 제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안건을 제기한다. 그래서 그럼 국민발안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말할 수 있으려면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뜻을 모아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자, 국민발안.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어떤 정책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어떤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국회로 우리가 바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국민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 등등의 어떤 특히 국회의원들을, 여러분 여기서 이 지점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입니다. 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를 대신 대변해 줘라고 하는 이 대표는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요,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 우리가 이제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뽑는 사람들은 우리 대신 일 좀 해라, 행정을 좀 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총선에서 뽑는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의사를 대변해 달라 라고 해서 뽑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국민의 대표는 누구다?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면 자, 국민의 대표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뽑아놨는데 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당만 하고, 정당의 이익만 추구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안 되겠다, 너 내려와라. 우리가 뽑았는데 너 안 되겠다고 내려와라. 이게 끌어내리는 것을 소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민자가 들어가는 건 다 우리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지자체에서 주민투표 가능하고요. 주민 발안 가능하고 주민 소환까지 가능합니다. 짧게만 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만 좀 알려드리면, 주민투표는 여러분 국민투표는 우리가 쉬는 날 하죠. 쉬는 날 합니다. 근데 주민투표는 한 지역에 국한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자체를 투표일을 국경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투표일을 보통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3분의 1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분의 1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많이 하고요. 자, 주민 발안은, 그러면 주민들이 지방의회 같은 데다가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정도, 평균적으로 20분의 1 정도의 그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조례,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법률안은 우리가 조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그래서 조례 개폐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민 발안 제도를. 자, 주민 소환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민 소환이 대상이 되는 것이, 일단 1년 차는 안 됩니다, 여러분. 1년 차.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4년이거든요. 근데 되자마자, 그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서 위법 행위를 해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법 행위를 해서 끌어내릴 때는 우리가 탄핵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 소환은 1년 차 때 하는 건 좀 매정하다. 아직 이 사람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1년 차는 안 돼요. 그리고 4년 차. 4년 차는 굳이 끌어내리지 않아도 좀 있으면 끝나죠. 좀 있으면 새로운 사람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년 차도 안 돼요. 그래서 주민 소환은 2년 차, 3년 차 의원들에게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방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로 뽑힌 사람도 있어요. 비례대표로 뽑힌 사람도 있는데, 이 비례대표로 뽑힌 사람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뽑은 건 아니죠. 그래서 비례대표로 뽑은 사람도 안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유형을 크게 3개, 직접, 간접, 혼합,
뭐 크게는 어떻게 보면 두 개죠. 직접과 간접이 있고 그 직접과 간접을 간접의 시스템 아래 간접의 토대 아래 직접적인 요소 일부를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호남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어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을 가미했는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민주주의 유형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이념을 중심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념 여기다 좀 쓸게요, 여러분. 자, 이거 간단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념에 따른 구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념에 따른 구분. 자, 이념에 따른 구분을 민주주의로 나눌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유민주주의 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개념상은 좀 알아두세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필요가 없는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죠. 뭐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냐마는 어쨌든 자,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유민주주의는 아까 제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고 하는 차체를 가지고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두 바퀴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두 바퀴 중에서 자유를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면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자유보다는 평등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책에 9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자, 직접민주주의의 별표, 간접민주주의의 별표, 그 다음에 호남민주주의도 별표 치시고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넘기셔서요. 10페이지로 넘기셔서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 있죠. 그 개념 플러스에 있는 그거 별표 치시겠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설명은 제가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민주주의는 건너뛰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이념에 따른 분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 정도 내용만 여러분 정리하시고 한번 읽어보는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정도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OX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들 좀 실전문제라는 이름으로 좀 나오는데 자, 요거는요 제가 큰 단원이 끝났을 때 제가 최신 기출문제와 함께 좀 문제를 좀 더 좀 하고 또 운전직에 직접 출제했던 운전직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여러분에게 프린터로 제공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이론이 한 장 끝날 때마다 제가 문제풀이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책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자, 챕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한 단원이 끝나면 그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첫 번째 단원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 17페이지 민주정치의 발전부터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